자, 여러분 6교시 한번 가볼게요. 자, 6교시는 이제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오늘 행정구제정책 개관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소송 절차와 소송 일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한다? 원고라고 한다. 그쵸? 원고. 그 다음에 자, 소를 당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피고라고 하는 거야. 피고. 자, 그 다음에 소송이니까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법원이 있는 거죠. 법원이.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일단 원고가 법원에게 제일 먼저 보내는 것을 우리가 소장이라고 하는 소장을 접수한다. 자, 이거는 모든 소송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을 접수해요. 자, 소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소장을 맨 위에다가 위에 소장 이렇게 써 있고 소장 써 있고 원고 누구 피고 누구 무슨 소 제목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청구 취지라는 게 있어요. 청구 취지. 자, 청구 취지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의 내용이에요. 내용. 자, 여러분, 자, 용어집 볼게요. 용어집에 소장 찾아보세요. 소장. 시옷에서 아까 우리 봤던 소송의 바로 밑에 소장이라고 있죠. 소장. 자, 소장. 시옷의 소송 바로 밑에 소장이라고 있죠. 소장 볼게요. 자, 청구 취지와 뭘로 구성된다고? 자, 청구 취지가 있고 청구 원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청구 취지가 길까? 청구 원인이 길까? 예를 들면 취소 소송이야. 그러면 이러이러한 처분이 있었는데 이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이게 청구 취지야. 이 사람은 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왜 소장을 낸 거야? 이 취소해 달라고 소장을 낸 거야.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있어야 돼.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판단해 볼게 이럽니까? 아니죠. 왜 취소해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적혀 있어야 되겠죠. 해당하는 처분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해서 부당하고 이러이러한 위법성이 있으며 그 원인이 쭉 있겠죠. 그게 바로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청구 취지는 원고가 원하는 결론을 적는 것이고요. 청구 원인은 청구 취지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구 원인이 엄청나게 뒷장으로 넘어가기 길겠죠. 그리고 날짜 쓰고 사인하고 이러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소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 소장을 원고가 법원한테 보내요. 그럼 그 법원은 자, 이 소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장 심사라는 것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장 심사를 통과했어. 그러면 자, 피고에게 그 소장의 부본을, 그러니까 부본이라는 거는 복사본이라는 거야. 부수적인 복사본을, 소장 부본을 원본이 아닌 걸 부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본을 송달합니다. 자, 원본은 자기네가 갖고 있고, 야, 얘가 너한테 이런 내용으로 얘가 소를 제기했는데, 자, 그러면 피고는 뭐를 하게 되냐면, 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답변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소를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한테도 답변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소송이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과정. 자, 과정이면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뭐 하냐면 자, 요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 쟁점이 정리돼요. 이 재판의 쟁점이 좀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이 재판의 쟁점은 뭐고, 그 다음에, 야, 원고, 너 얘기해봐. 피고, 너 얘기해봐. 이게 변론이에요, 변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이 변론의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막 하겠죠.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름의 법적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예요. 소송의 절차.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요 과정에서 자, 요 과정을 두 글자로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 이 세상에 있는 형사재판이든 행정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뭐든 간에 심리와 판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재판은 심리라는 것은 묻고 따진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묻고 따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뭐를 내리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 판결을 다른 말로 선고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재판은 심리와 선고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야. 심리와 선고로 구성된다. 자, 아시겠죠? 모든 재판은 심리와 선고로 구성된다. 심리라는 게 뭐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디테일하게. 이런 거 하는 거를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위에 거는 여러분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법에서 이 소송 절차를 묻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판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심리가 있는데 이 심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심리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요건 심리라는 게 있고 본안 심리라는 게 있어요. 본안 심리. 자, 여러분, 요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송이든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요건에 맞아야 심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에 맞아야 이것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고소송이야. 근데 항고소송인데 처분이 아니야. 그럼 그냥 이거는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보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요건 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심리. 자, 이 요건 심리,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특히 항고소송에서 어떠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느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든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도까지는 좀 이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안에 대해서 심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이제부터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요건 심리인데 이게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어. 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어. 그럴 때 자, 법원이 내리는 판단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각하라고 하는 거야. 각하를 조금 쌍스러운 말로 하면 꺼져. 집에 가. 이거야. 너는 소송을 할 요건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집에 가라. 집에 보내는 게 각하입니다. 얘가 들고 온 이 소장이나 이런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아요. 이 소장 심사 과정에서 집에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걸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각하. 그런데 본안 심리에 들어갔어요. 이제 본안 심리에 들어갔는데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각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인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인용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기각부터 볼게요. 기각. 자, 기각은 적법해요. 자, 그러면 적법해. 이유가 없어요. 적법하다, 이유 없다, 패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주어가 다 달라. 자, 이게 항고소송이라고 할게요. 항고소송. 항고소송일 경우에는 적법하다는 건 뭐가 적법하다는 거예요? 처분이 적법해.
자, 처분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여기 썼겠지. 이런 처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이게 청구 취지잖아.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막 쭉 쓰는 게 청구 원인이겠지. 그러면 자, 네가 이야기한 청구 취지가 청구 취지로 얘기했던 그 처분 있잖아.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 처분 적법하던데? 그러면 기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유가 없다는 건 뭐가 이유가 없다는 거야? 너의 청구가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유 없다라는 것은 네 말 틀렸어 라는 뜻이에요. 이유 없어? 그럼 네 말 틀렸어 라는 거예요. 자, 내가 따져보니까 처분이 적법하고 네가 지금 취소해달라고 하는 청구는 이유가 없어. 네 말이 틀렸어.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패소는 누가 패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패소했어. 이게 기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니까 정말 유법하네. 야, 이유가 있다, 야. 네 말대로 취소를 해줘야겠는 걸, 이것을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용. 즉, 인용은 처분이 유법하기 때문에 청구가 이유 있는 것이고 원고는 승소하게 되는 판결을 인용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찾아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맨 앞으로 오면 각하 있겠지. 각하. 제일 위에 있네. 각하. 자, 각하. 요건 심리를 한 결과 본안 심리는 각하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각하는 본안 심리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야. 본안 심리도 들어가지 못하고 요건에서 집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심리를 한 결과 소송 요건이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나 재결입니다. 여기서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내리는 거고 재결은 행정심판에서 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각 한 장 넘겨서 기각 볼게요. 기각. 자, 이거는 이제 요건 심리가 아니라 무슨 심리? 본안 심리. 이제 요건은 채워졌어. 요건은 채워졌으니까요. 이제 이 사람의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을 봤더니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나 재결을 기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이응자 들어가는 부분 찾으셔서 1심 전속적 바로 위에 있는 인용 볼게요. 인용. 본안 심리의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여기서 인용이란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뭐를? 너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인용해 줄게. 이것은 자,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로 소의 종류의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나눠서 이건 좀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은 여러분이 판결의 종류, 심리를 한 결과, 심리는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가 있고 판결에는 뭐가 있을까요? 각하, 기각, 인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정 재결, 사정 판결이 있는, 여기는 좀 판결을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소송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정 판결은 뭐냐면 이유 있다. 그러나 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각이야. 자, 보세요. 사정 판결이란 건 뭐냐면 자, 야,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지금 네 말을 들어줘서 그 행정행위를, 그 처분을 취소하게 되잖아. 그럼 이게 다른 거랑 막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상당히 공익에 침해를 해. 그러니까 네가 좀 우리 사정 좀 봐줘라. 안 되겠다, 야. 네 말이 맞긴 맞아. 그러니까 네 말이 맞긴 맞으니까 네 말대로 취소는 못 해주겠는데, 취소는 못 해주겠다는 것은 뭡니까? 기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야 기각인데, 이유가 있는데 기각을 하는 게 사정 판결이에요. 근데 야, 너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다. 미안하다, 야.
이게 사정 판결입니다. 아시겠죠? 행정심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뭐라고 부를까? 사정 재결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시겠죠? 그거만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소송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송을 할 때, 특히 심리를 할 때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자, 여러분.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면. 자, 여러분. 당사자주의는 뭐냐면요. 당사자주의는 소송에서 적용되는 것이 당사자주의다. 혹은 직권주의다. 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요.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가미합니다. 가미한다는 것은, 자, 가미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색깔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면 살짝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살짝 영향을 미치는 게 가미하는 거죠. 그렇죠? 가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미료를 가미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다국을 미역국, 다시다국 이런 거 끓이고 고추 가루국 이런 건 없잖아. 그렇지? 뭐 미역국, 된장국 뭔가 기본이 있은 다음에 조미료를 가미하는 것처럼 직권주의를 가미하는 거예요. 원칙은 뭐예요? 전반에 흐르는 건 당사자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당사자주의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당사자주의는 소송에 있어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분, 소송은 당사자가 원했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당사자가 원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주의는 그리고 당사자가 저 소송 그만할래요 하면 그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소송이니까. 그게 당사자주의고,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있는데, 처분권주의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가 분쟁의 대상 및 소송 절차의 개시와 종료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원칙을 처분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처분권 할 때 이 처분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처분과 똑같은 뜻이게요? 아니게요?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처분은 단지 국어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아유,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아유, 뭐, 처분대로 따르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때 얘기하니까. 즉, 당사자들이 처분하는 대로,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대로 법원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처분권주의예요.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겠다라는 게 처분권주의예요. 자, 소송을 할지,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소송을 언제 어떻게 끝낼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사자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론주의라는 건 뭐냐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이다. 이건 뭐냐면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가 준비해서 해. 네가 당사자잖아. 내가 조사해서 알아서 해주진 않아. 네가 알아서 해줘. 기본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선생님도 도와주고 학원도 도와주고 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죠. 근데 그래도 공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변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변론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각각을 구분하고 이럴 필요 없이 당사자주의가 있다.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당사자 중심으로 하는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는데 당사자 중심으로 하는 것의 종류가 처분권주의랑 변론주의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마음대로 좀 사용하는 측면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고, 직권주의를 한번 볼게요. 직권주의는 법원이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고 직권으로 알아서 하는, 법원이 주도하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직권심리주의는 뭐냐면 자, 법원이 지금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좀 깨름직해요. 얘가 이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맞는데? 얘가 소득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책임이 부과됐을 텐데 왜 그거 소득이 얼마인지 얘기 안 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는데 이게 바로 직권심리주의라는 거예요. 직권심리주의.
그리고 직권탐지주의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조사를 하거나 어떤 탐지는 여러분 알게 된 이런 뜻이 알게 된 사실을 기초로 판결을 하는 것을 탐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 심리주의라고 표현을 하든 직권 탐지주의라고 하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뭐에 신경 써? 직권주의에 신경 쓰라고. 직권주의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법원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 근데 지금 우리 행정소송은 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에 뭐 원칙이에요? 당사자주의 원칙이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 근데 직권주의를 완전히 배격한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직권주의를 어느 정도 가미는 합니다. 인정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법원이 알아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모든 재판이 상소제도라는 걸 갖고 있어요. 상소제도. 상소제도라는 걸 갖고 있고, 이 상소제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삼심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심제. 자, 우리나라는 1심을 합니다. 1심은 주로 어디서 하냐면 지방법원에서 해요. (1심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2심이라는 걸 합니다. 또 자, 이것은 주로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이거 모든 재판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주로 대법원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잘 들으세요. 판결에 불복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으로 올리는 것을 2심에서 다시 따지고 싶은 것을 우리가 항소라고 하는 거예요. 항소. 그 다음에 2심에 불복해서 3심으로 올리는 거.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가는 거 우리가 상고라고 하는 거예요. 상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재판에서는 판결만 내리진 않아요. 판결만 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명령이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인 출석 명령.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려면 증인을 불러야 되죠. 그러면 증인을 부르게 하는 걸 증인 출석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도 그 절차에 대한 절차상에서 존재하는 명령이나 결정에 대해서도 뭐 집행정지 결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판결 말고 판결은 최종적인 판단을 판결이라고 하는 거야. 재판의 최종적인 판단을 판결이라고 하고 그 판결에 불복했을 때 항소, 상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과정에서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결정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불복해서 1심에서 2심 올라갈 때는 항고라고 얘기해요. 항고. 그 다음에 2심에서 3심 올라가는 것을 재항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를 계속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상소라고 하는 거야. 이 전체를 가지고 상소,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상소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 그래야 판례문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 자, 비근한 예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을 거예요. 많이 들을 건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심에서는 여러분 심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심리는 자 아까 절차적으로 보면 심리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건을 따지는 요건 심리와 그다음에 본안의 내용을 따지는 청구 사실관계를 따지는 본안 심리가 있죠. 그런데 자 내용적으로 또 보면 심리는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사실심과 변론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률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심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분이 저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사실심에서는 이분이 저를 때렸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을 사실심이라고 하는 거고, 이분이 저를 때린 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따지는 게 법률심이라고 하는 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심은 사실심과 법률심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2심은요? 2심에서도 역시나 사실심과 법률심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3심 판결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법관들이 사실관계까지 따져주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판, 모든 소송은 끝까지 가면 대법원에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많은 재판을 대법관들 몇 명에서 사실관계까지 다 조사를 못해요. 그거는 2심에서 끝나는 거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뭐만 따져요? 법률관계만 따져. 그래서 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에요. 법률심. 오로지 법률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법 판례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자, 1심에서 끝났어.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1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1심에 불복해서 2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소송, 이거는 사실심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는 자, 항소를 하면 여기에 변론 끝날 때까지. 2심의 변론 끝날 때까지. 아까 제가 어느 순간에 증거조사하고 변론하고 그런 거 얘기했죠. 그러면 변론, 이렇게 절차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그 재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변론 종결시라는 얘기는.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2심 재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일 수도 있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재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3심제의 내용이 자, 여러분, 시옷 맨 사인의 공법행위 밑에 있는 상소제도 볼게요. 상소제도. 자, 1번 한번 여러분 잘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판결의 경우 1심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 하며 2심에 불복하여 3심에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2번 판결 외 명령이나 결정에 대해서 1심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라 하고 2심에 불복하여 3심을 청구하는 것을 재항고라 한다. 3번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은 법률심에 해당한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1심과 2심에서도 법률심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심의 성격이 좀 더 강하죠. 1심과 2심이. 자,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항소나 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심이나 그 다음에 항소나 항고를 했을 때는 2심의 변론, 종결 시점을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됐고요. 됐고, 자, 여러분, 자, 힘들지 않으시죠? 좀만 더 하겠습니다. 좀만 더 하고, 4시가 약간 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소송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송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소송의 요건. 소송의 요건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자, 볼게요. 첫 번째로 원고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원고여야 해야 돼요. 원고여야지 소송의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항고소송에서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행정구제 절차에서 아까 우리 머릿속에 한번 띄워봅시다. 아까 우리 그랬던 행정구제의 개관. 행정구제에서 사전이 중요해, 사후가 중요해요. 사후가 본질, 사후적 구제수단이 본질이죠. 자, 사후적 구제수단이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있는데 뭐가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행정쟁송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심판이 중요해요? 소송이 중요해요? 소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린 이 행정소송을 위해서 앞에 부분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송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행정소송은 주관소송하고 객관소송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 주관소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주관소송은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 항고소송이 메인이에요. 항고소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취소소송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통칭해서 소송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취소소송만 알면 취소소송하고 거의 비슷한데 무효는 요게 좀 다르네. 취소소송하고 부작위하고 소송은 요게 좀 다르네. 취소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은 요게 좀 다르네. 이런 식으로 기본형이 취소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학습을 하는 겁니다. 행정법에서는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취소소송과 약간 다른 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은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소송.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에 소송이라고 하면 그냥 취소소송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자, 소송에 지금 제가 요건을 따지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고소송의 요건 또는 취소소송의 요건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취소소송이 메인이야, 메인. 자, 그럼 첫 번째 원고적격이 있고 두 번째 대상적격이 있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소이익이 있어요, 소이익.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피고적격이라는 게 있어요, 피고적격.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제소기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관할 법원. 요 일곱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소송이 각하가 되지 않고 본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건이 통과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요 세 가지를 실질적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 네 가지를 형식적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여러분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게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법관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이게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 형식적 요건은 제소기간이 90일이나 안날 90일, 있을 날 1년인데 이거는 정해진 법령에 법에 정해진 대로 했어 안 했어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자, 뭐가 필요해요? 법관의 확인만 필요하다.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자, 그러면 시험에는 오른쪽 게 나오겠어요? 왼쪽 게 나오겠어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 시험에
5에서 7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총 20문제 중에. 예, 엄청나게 중요하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인데, 요게 신기한 게, 요게, 단원이 원고적격이라는 단원도 있고, 원고적격이라는 단원이 있고, 또 앞으로 가면은 뭐 개인적 공권,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렇게 여러 단원에 퍼져 있어요, 이게. 예, 내용이. 대상적격도 처분이나 행정행위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에도 내용이 있고, 막 퍼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지금은 이게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느낌만 좀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원고적격하고 대상적격하고 소이익에 대해서는 약간 좀 깊이 있게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텐데, 오늘은 형식적인 것만 일단 끝냅시다. 이건 내용이 별로 없어. 이건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요거는 근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외워야 될 판례도 엄청 많고.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정리해드리고 가면. 자, 먼저 원고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뭐를 가져야 되냐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 법률상 이익. 자,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상준 씨한테 세금이 부과됐어. 근데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보고 있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소송할 수 있어요? 없지. 내가 왜 소송해? 소송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주엽동에서 공무원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공무원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상준 씨가 또 내 바로 옆에 공무원학원 차렸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따질 이익이 있나요? 이익이 있지. 이익이 있지. 왜? 내가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익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에요? 아니면 내 그냥 개인적인 이익이에요? 내 그냥 경제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이죠? 그런 걸로 뭐라고 하냐면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이익 때문에 이익 침해를 받은 사람이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받아줘. 야, 네가 지금 주장하는 이익은 네가 반사적으로 지금까지 공무원학원이 주엽동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네가 누리고 있었던 이익은 그거는 반사적으로 네가 누리고 있었던 이익이지 한 번도 우리 법률에서 너의 이익을 보호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뭘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법률상 이익. 그런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야, 너 진짜 공무원학원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 고양시 내에서 공무원학원은 공시누리 하나만 있게 하자. 공무원학원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어. 고양시에서는 대표적으로 공시누리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 너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내가 막아줄게. 그게 뭐라고? 허가라고 특허라고? 특허라고. 제가 특허를 받았어요. 고양시에서 나만 할 수 있게. 그런데 옆에 상준 씨가 학원을 차려요. 그러면 제가 이거 좀 저한테 특허 받은 건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때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나는 보호를 받고 있었으니까. 아시겠죠?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고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을 또 다른 말로 개인적 공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인데 공권을 갖고 있어. 공권. 공동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적격은 여러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뭐가 있느냐? 처분성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처분성이 있으면 대상이 되는 거고 처분성이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이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이익은 자, 예를 들면 제가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어요.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억울해 죽겠어. 그런데 억울해 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재판이 계속 길어져.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어. 나는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 영업정지 3개월이 다 지나가지고 난 지금 다시 영업하고 있어. 그러면 영업정지가 취소되면 나한테 남아있는 이익이 있어요? 없잖아. 원상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런 거는 소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 바로 각하되는 겁니다.
그 영업정지가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았든 내가 취소라는 걸 받아서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익이 없으면 소이익이 없다. 그 이건 다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리 보호에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퇴학을 당했어요. 고등학교 퇴학을 당했어. 고등학교 퇴학을 당했는데 본인이 고등학교 퇴학을 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고등학교를 가정이 끝나서 퇴학당한 이후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소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대학 가기 위해서만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저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이게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이에게는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이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소이익을 인정해줬어요. 원래 명예 같은 건 잘 인정해주지 않거든? 근데 소이익을 인정해줬어. 예를 들면, 지방의원 의원이, 자기가 이제 지방의원에서 제명됐어. 제명됐는데, 그것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임기가 끝났어요. 소이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냐면, 임기가 끝났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의회 임기가 4년이야. 근데 내가 3년 하다가 잘렸어. 그러면 난 이 1년 동안 계속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4년이 채워져 가지고 내가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난 임기를 못 해. 새로운 사람들이 이미 뽑혀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수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년간의 급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소이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에도 얘기했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논리 싸움. 그렇죠? 논리 싸움. 그래서 소송이라는 건 논리가 딱 맞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신문기사죠, 신문기사. 그렇죠? 신문기사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 육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육하 원칙. 그러면 이 소송 절차도 정확하게 육하 원칙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보세요. 이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합쳐서 이걸 후라고 해서 누가? 라고 할 수 있어. 누가. 자, 누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왜 해? 무슨 이익이 있어서 하는 거야? 왜 해? 네. 그 다음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따질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더 설명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 how에 해당하는 거야. how.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은 어디서 할 건데 소송을. 그러니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하 원칙이 정확히 떨어져야 돼요. 정확히 떨어져야 되는데. 자, 이제 피고적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피고적격 볼게요. 자, 피고적격은 대파를 당하는 사람이 적절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피고적격은, 자, 핑크색으로 쓸게요. 피고적격은요, 자,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 자기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꼭 챙겨둬야 될 단어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고양시, 경기도에 사는 사업이 있는데, 자,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고양시에서 위임받아서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 따지고 싶어. 그럼 고양시에서 따져야 돼? 경기도에서 따져야 돼? A씨는. 자, A씨는 A씨에게 왔을 때, 해당 처분이 A씨에게 왔을 때,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A씨의 입장에서 A씨의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대표되는 게 그러니까 A씨의 입장에서 고양시 명의로 왔어요? 그러면 고양시를 피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 명의로 왔어요? 그럼 경기도를 피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국민들에게 A씨에게 어떠한 명의로 누구 명의로 처분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피고적격은. 아시겠죠? 피고적격은 누구 명의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명의인가. 자,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거는 들어가서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제소 기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 기간. 자, 제소 기간은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부터라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안날 90일 있은날 1년입니다. 자, 내가 안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내가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송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날 90일을 우리가 주관적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객관적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요 표현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안날 90일은 불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꼭 해야 돼요. 근데 있은날 1년은 불변 기간이 아닙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가 1월 1일 날 처분이 있었어. 자, 그런데 내가 이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3월 1일 날 알았어요. 자, 3월 1일 날 알았어. 그럼 90일이면 얼마예요? 3월, 4월, 5월. 그치? 5월 말이면 이제 90일이니까 제소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5월 말에, 5월 30일이라고 할게요. 자, 5월 30일에까지 제소를 해야 돼요. 요 사이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긴 해외 출장을 갔어요. 긴 해외 출장을 갔어. 그래서 제가 이 처분이 있었으면 안 날이 11월 1일이야. 그죠? 11월 1일이야. 이 사람은 그러면 자, 11월 1일에 알았으니까 안날 90일이니까 1월 30일에 그 다음에 이건 2021년이고 2022년 1월 30일 1월 말 정도에 2022년 1월 말 정도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안 돼. 왜? 있은날 1년에 걸리잖아. 그러면 요때 알았다 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요때까지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안날 90일, 있은날 1년이 기준인데 둘 중에 먼저 도래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최대 1년이에요. 내가 처분이 있음을 12월 29일 날 알았다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제소 기간이 이틀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알았다는 게 확실하면 90일 이내에 꼭 제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알았다는 게 확실한데 90일 이후에 제기하면 그거는 안 받아줍니다. 제소 기간이 지나서. 그런데 있은날은 불변 기간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것처럼 지금 이 상태처럼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는 것 자체가 불확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여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은 약간의 여지를 줄 수, 정당한 사유, 내가 진짜 해외 출장이라서 정말 이거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진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1년이 약간 넘었더라도 제소를 할 수 있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불변기간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소기간이 안날 90일 있을날 1년을 초과하면 제소기간이 도과한다 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즉 불가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힘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즉 다툴 수 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수 있는 힘이 사라졌다. 즉 소송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다시 제소기간이 지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불가쟁력이 발생해요. 즉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필요적 이거 써놨네요. 자 여러분 그 비교 개념의 첫 번째 거 볼까요? 비교 개념의 첫 번째 거. 자 일단 필요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법에서 필수적인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약간 기속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리고 임의적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런 뜻이에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행정쟁송에는 뭐랑 뭐가 있다고 그랬지?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자 내가 행정심판으로 갈지 행정소송으로 갈지는 A씨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면 A씨는 어떨 때 행정심판으로 갈까요? 행정심판은 여러분 소송은 기본적으로 길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소송을 가면. 판사들이 바쁘기 때문에 소송은 항상 시간이 많아요. 근데 행정심판은 비교적 빨리 재결이 내려져요. 그래서 좀 빨리 하고 싶을 때 행정심판을 하는 거고, 나는 이놈의 행정청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 행정소송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 물어보자.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갈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행정심판을 갔는데 행정심판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항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행정심판은 딱 한 번에 끝나는 거야. 딱 한 번에 끝나는. 그러면 행정심판에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뭐냐면 예외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행정심판으로 가도 되고 행정소송으로 가도 되고 행정심판 끝나고 행정소송으로 가도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은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으로 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미리 행정심판을 앞에다 둬야 되는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앞에다 둬야 되는 원칙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예외적이에요. 원칙은 임의적인 게 원칙이야. 예외적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냐면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다투고 싶을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으로 꼭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세부가 처분.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상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을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고 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공무원은 누굽니까? 아까 제가 특별권력관계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은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식구죠. 우리 식구가 나의 징계에 대해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빠가 나 숙제 안 했다고 종아리를 3대 때렸어. 근데 이 종아리 3대가 때린 게 억울해. 그러면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 경찰관 가야 돼? 경찰서 가야 돼? 아빠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맞잖아. 그게 빨리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가정폭력 같은 거 말고, 종아리가 너무 과했나? 꿀밤을 아빠가 한 대씩 때렸어. 근데 그러면 아빠 나 꿀밤 맞는 거 억울해라고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경찰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정심판을 행정부 내부에서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진 다음에 경찰서 가더라도 가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징계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너무 많아요. 조세부가 처분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두 가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행정심판에서 한번 걸러주지 않으면 소송에서 너무 이게 행정소송이 너무 많아. 그래서 행정심판을 한번 걸러주세요. 라고 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처분은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면 행정소송으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소송으로 와도 돼요. 요 세 가지만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관할법원 볼게요. 관할법원. 자, 관할법원의 원칙은 자, 피고 소재지입니다. 피고 소재지. 내가 고양시청에 대해서 따질 거면 고양시에 있는 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고 소재지. 예, 피고 소재지. 근데 피고 소재지 말고도 대법원 소재지에다가도 할 수 있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에도 할 수 있다. 이런 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피고 소재지가 원칙이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관할법원은 어디서 이 소송을 관할해야 된다고? 어디다 얘기해야 된다고? 피고의 소재지에다 얘기해야 돼. 피고 소재지. 피고 소재지 법원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중앙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대법원에다 얘기해도 되고 여기다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에다 얘기해도 되고 여기다 얘기해도 되고 근데 원칙은 피고 소재지다. 예외적으로 대법원 소재지나 부동산 소재지도 인정해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개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쵸? 형식적인 거니까 요거 네 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이거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론과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원고적격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대상적격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간단히 하고 아마 2교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 순서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순서에 맞게끔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